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델에서 자주 나오는 토큰, 토큰화, 인코딩, 임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언어 모델인 챗GPT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상당히 창의적인 모델 구조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선보였던 여러 가지 학습 방식, 예를 들면 문맥 내 학습이라고 하는 인 컨텍스트 프리트레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먼 피드백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어, 이 시간에 설명드릴 이 토큰이라는 거, 토큰나이저라고 하죠. 토큰화, 그다음에 인코딩, 임베딩이라는 기술 개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최근 나온 언어 모델의 성능 향상에 일조를 한 그러한 기술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이 맞추면 관련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콜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학습 모델이다라는 것이고요. 즉 자연어라고 하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모델이 바로 언어 모델이 되고, 이때 그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이제 NLP라고 해갖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를 저희는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 이때 자연어 데이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어 데이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연어 데이터는 전형적인 순차적인 데이터죠. 순차적인 데이터가 되는데, 순차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데이터는 언어 데이터하고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같은 간격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이고요. 이 자연어인 경우에는 순차적인 데이터이지만 시간적 간격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어를 다룰 때는 순서하고 연관성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모델의 임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어를 이해하는 임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어를 생성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초기 어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어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언어 모델이 되는데, 옆에 나와 있는 이 모델들이 최근에 발표된 거대 언어 모델이죠. 예를 들면 학습 변수가 한 500억 개, 한 1000억 개를 훌쩍 넘는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여기 있는 라마라는 것은 메타에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이 바드라는 거는 구글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 GPT는 오픈 AI가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언어 모델의 임무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어를 생성하는 임무를 하는 모델인데, 상당히 성능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의 언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언어 모델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어 모델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뭉치라는 것, 콜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뭉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크기의 언어 자료를 모아놓은 겁니다. 단순히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것인데, 특히 저희가 언어 모델을 다룰 때 이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뭉치를 특히 이 컴퓨터로 가공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는 말뭉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나 아니면은 라마나 이 바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도 기존에 있던 말뭉치를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웹 데이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바이너리 북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큰이라는 개념을 다뤄보기 전에 언어 모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가 있는데 다름 아닌 형태소, 그다음에 단어, 어휘라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된 것을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먼저 형태소라는 것은 그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물질을 보게 되면 물질을 분자로 나누고 분자는 원자로 나누고 하듯이 어떤 언어를 구성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은 정말 위험할까라는 문장에서 형태소로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정말 위험할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뭐 2인으로 나눌 수 있게 하게 되면 2인으로 나누는 순간 뭐 의미가 살아 있으면 나눌 수가 있는데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단어라는 건데요. 단어라는 거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다. 일종의 낱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단어장에 나오는 낱말을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정말 위험할까라는 것을 단어로 분리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정말 위험할까인데 여기서는 이제 할까라고 한 단어가 생기는 거죠. 이건 위에 있는 형태소는 더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단어라고 하고 그리고 단어보다 조금 더 부풀려진 것이 어휘입니다. 어휘는 일정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요 또는 단어의 전체라고 해서 단어와 단어가 조금 모여져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휘라는 것은 즉 어휘를 쪼개게 되면 단어가 되는 것이죠. 단어를 쪼개게 되면 형태소가 되듯이 예를 들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인공하고 지능을 하나의 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휘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 것이 하나 붙어져서 하나의 독립된 단어, 어휘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피게 되면 인공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능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어휘라는 것은 단어가 복합이 돼 갖고 새로운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어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토큰 그다음에 토큰화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형태소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큰을 뭐 한 어휘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휘로 하거나 아니면 단어로 하거나 심지어 문장으로까지 토큰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토큰으로 나누는 가장 큰 목적은 자연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만이 가장 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태소인 거죠. 형태소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누면 의미가 사라지고 가장 최소의 단위를 저희는 형태소라고 하고 형태소를 일단은 토큰이라고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토큰화인데요. 토큰화는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토큰화는 토큰 아까 설명드렸죠. 토큰은 뭐냐면 형태소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었죠. 형태소다. 그래서 토큰화라는 것은 형태소로 만드는 행위, 만드는 것이 바로 토크나이저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정말 위험할까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토큰으로 나눠볼까요? 그렇게 되면 인공, 지능, 은, 정말 위험할까? 그다음에 이 기호까지 이렇게 저희가 토큰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토큰으로 나누는 절차, 과정을 저희는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영어인 경우에는 좀 간단해요. 영어인 경우에는 이 대부분 블랭크라고 해서 이 빈칸 사이로 토큰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정확한 수준으로 이 빈칸으로 나누더라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artificial intelligence really dangerous라고 하게 되면 그냥 빈칸으로 나눠주면 돼요. 빈칸으로 나누게 되면 토큰화가 되고
나머지 물음표도 다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인 경우에는 한국어보다 상당히 수월합니다. 토크나가. 그런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겠죠. No, it isn't라고 하게 되면 no라는 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쉼표 나눌 수 있고요. it도 나눌 수가 있고 isn't가 좀 문제예요. isn't라는 거는 is not의 줄임말로 이거를 줄여갖고 쿼테이션 이렇게 치죠. 그랬을 때 이거를 is를 나누고 그 다음에 n하고 이거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고 n하고 이거하고 t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물음표를 또 역시 나누게 되고 그랬을 때 이 토크나이저의 기준, 그 토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의 문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토큰을 나누는 기준이 토크나이저를 개발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말인 경우에는 위험할까, 위험하지, 위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 나오는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를 토큰화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이게 좀 힘들고 반면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블랭크로 쪼개서 하게 되면 토큰화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약어들을 나눌 때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즉 뭐 알파벳이 됐건 아니면 가나다라 한글이 됐건 일단은 이 컴퓨터는 사실은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즉 0101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뭐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고 있는 자연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죠. 영어인 경우에는 알파벳이 되고 뭐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라 그다음에 자음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첫 번째 숙제가 뭐였냐면 이 컴퓨터한테 이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명된 것이 뭐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하죠. 아스키 코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로서 말뜻 그대로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 그러니까 26자에 대한 소문자, 26자 대문자, 총 52자의 대소문자 플러스 아라비아 숫자 10개, 그 다음에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바이트, 이 바이너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쓰고 있는 알파벳 특수 문자들의 관계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약속을 만들었죠. 이것이 1963년에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라는 것은 뭐 미국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야 되니까 모든 언어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1988년에 유니코드가 제안이 됐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유니코드는 UTF,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이라는 건 뭐냐면 8비트를 써요. 그러니까 한 바이트에 8비트를 쓰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코드 UTF-8을 써서 우리는 컴퓨터하고 사람이 쓰는 기호, 컴퓨터한테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어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호들, 알파벳이 됐건 특수 기호가 됐건 아니면은 한글의 가나다라가 됐건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을 저희가 유니코드 UTF-8비트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토큰을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걸 저희는 토큰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 인코딩은 예를 들면 인공이라는 토큰이 있고 아티피셜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그러면 인공이라는 토큰을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인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테니 이걸 받아들이면 너는 인공이라고 이해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약속 방식이 원핫 인코딩 방식이었어요. 원핫 인코딩은 하나만 1이 되고요. 나머지 모두 0인 벡터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그랬을 때 여기서는 만약에 인공을 1, 0, 0, 0이라고 약속을 하자. 컴퓨터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아티피셜을 0, 1, 0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핫 인코딩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소의 개수 중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것이 원핫 인코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 하나마다, 즉 토큰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겠죠. 내 위치는 첫 번째야. 내 토큰의 위치는 첫 번째야. 내 토큰의 위치는 뭐 10번째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이 컴퓨터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벡터가 말이죠. 벡터의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토큰의 개수가 6만 개 하게 되면 벡터의 크기가 몇 개가 될까요? 59,999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엄청 큰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벡터가 너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공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 0, 0이고 아티피셜은 0, 1, 0, 1, 0이라면 인공과 아티피셜의 연관성을 우리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공이라는 것이 원핫 인코딩으로 첫 번째 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00으로 되어 있고 아티피셜은 두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 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얘기 뭐냐면 벡터이기 때문에 인공이라는 것도 3차원에다가 위치시킬 수가 있고 아티피셜도 3차원에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차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x1축, x2축, x3라고 하게 되면 인공이라는 것을 원핫 인코딩으로 100이라고 약속을 하고 아티피셜을 010이라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은 x1축에 1이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티피셜은 x2축에 1이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다음 예를 들면 또 다른 단어는 뭐 001이어요. 그러면은 x3축에 이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모든 데이터들은 자기 축에다가 1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인 거예요. 자기 축에.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6만 개 축에다가 하나씩 일이 박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건 뭐죠? 모든 데이터 연관성이 다 제로예요. 다 직각이니까. 그렇죠? 6만 개의 축이 있는데 상상할 수는 없지만 6만 개의 축이 있는데 6만 개의 토큰이 자기 축에 다 1만큼의 크기를 갖고 위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6만 개의 데이터, 6만 개의 토큰들이 똑같은 관계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토큰 인코딩의 약속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희소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요. 연관성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인덱스가 1이고 나머지 모두 0이기 때문에 너무 스파르스하다는 거는 벡터의 크기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모두 0이고 하나의 인덱스만 1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토큰들이 자기 축에 6만 개의 축에 자기 축에 1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직교해요. 직교하기 때문에 6만 개의 토큰은 서로 다 관련성이 똑같다는 거죠. 뭐 똑같다.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인공하고 아티피셜의 관계성은 높고 인공하고 예를 들면 뭐 사자하고의 관련성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이 관계성은 굉장히 강하고 인공하고 사자의 관계성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언어라는 특징이 뭐냐면 각 단어마다의 순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원화 인코딩으로 이 단어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단어들이 관련성이 다 제로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에 대한 단점, 연관성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3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원화 인코딩 방식의 인코딩은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희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벡터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코큰 하나마다 한 좌표값, 한 인덱스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인식의 표현 방법은 너무 낭비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희소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각 토큰마다 자기 인덱스, 즉 자기 축에 대해서만 길이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기 때문에 모든 토큰들의 관련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다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언어 모델에서 이 각각의 토큰마다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언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2013년에 나왔던 구글이 개발한 워드2백이라는 인베딩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 단점으로 여겨졌던 원화 인코딩의 단점을 단박에 해결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워드2백을 시작으로 글로브라는 것도 개발이 됐고 닥2백도 개발이 됐고 페이스트 텍스트라는 것이 연달아 개발이 됐습니다. 즉 워드2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조금씩 개선된 것들이 바로 글로브라는 것, 닥2백, 페이스트 텍스트라는 것인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것을 개발한 이 기관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닥트백까지는 말이죠. 닥트백까지는 그러니까 그 페이스트 텍스트도 비슷해요.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이 전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OOV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OOV라는 건 뭐냐면 out of vocabulary라는 뜻으로 내가 예를 들면 만 개의 보캐블러리 가지고 만 개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한 애가 만 한 번째 새로운 게 나오니까 배우지 않았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얘가 헤매는 거죠. 정확도 확 떨어지는 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메타가 만든 그 페이스 텍스트라는 인베딩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바이트 타입 인코딩이라고 해갖고 일종의 토큰을 다시 나눠요. 다시 나눠갖고 이 새롭게 입력된 이 out of 이 vocabulary라는 토큰이 비록 옛날에 했던 거에 없더라도 그 중에 옛날에 했던 원소가 섞여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것을 유추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토크나이저 하고 나서 인베딩하기 위해서 메타가 만든 그 페이스 텍스트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원화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한 인베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베딩 방식, 워드2백이라고 하는 인베딩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베딩의 방식은 워드2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또 거의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저마다 약간씩의 좀 개선된 점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드2백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자, 그랬을 때 워드2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베딩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킵 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CVAU라고 해서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거예요.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건데 이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 내 또는 패러그래프 안에 각 단어마다의 등장 횟수입니다. 우리가 뭐 MS 워드를 쓰게 되면 각 단어마다의 이 카운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단어마다 몇 회 등장했느냐라는 것이 Bag of Words인데 이 Continuous한 건 뭐냐면 한 문장 내에서
특정한 단어가 연속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의 백업 워드를 쓰겠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임베딩이라는 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나머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이 원하드 인코딩인 경우에는 만약에 털이라는 것이 원하드 인코딩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0, 0, 0, 1, 0, 0, 0, 0 이렇게 됐다고 치게 되면 요소가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소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였죠.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한 세 개 정도의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1, 5, 뭐 7 이런 식으로 8개 요소가 있는 벡터를 그냥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고, 그리고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요소 공간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사한 것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벡터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베딩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킵그램인 것은 이 중심어의 벡터를 찾기 위해서 얘를 만약에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한다면 x1, x2, x3 얘 세 개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걸 보냐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크기가 만약에 2가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두 개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하나, 둘 다 보는 겁니다. 색깔과 갈색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봐서 얘가 중심어가 얘하고의 관계, 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얘하고의 관계, 얘하고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 중심어, 이 털의 이 요소값을 찾아내는 것이 스킵그램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킵그램 방식은 중심어를 중심으로 얘하고 옆에 있는 관계, 얘하고 옆에 있는 관계, 그다음에 얘하고의 관계, 얘하고 얘 관계를 학습을 통해서 얘의 벡터를 찾는 것이 스킵그램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 그 시보의 방법은 이 털이라고 하는 중심어가 똑같이 x1, x2, x3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마찬가지로 윈도우 크기가 2라고 하게 되면 얘로부터 두 부에 떨어져 있는 얘하고 얘의 관계, 그 다음에 강아지하고 강아지, 그러니까 2가 봤을 때 관계, 강아지가 털을 봤을 때 관계, 색깔이 봤을 때 관계, 갈색이 봤을 때 관계를 보고 이거에 대한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건 뭐그 C 보호하고 스킵그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심어의 새로운 벡터를 찾기 위해서 스킵그램은 중심어로부터 중심어가 중심이 돼서 이웃에 있는 단어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벡터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스킵그램이 되고요. C 보호는 이 중심어의 벡터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단어를 중심어를 보는 거예요. 중심어를 보면서 어떻게 벡터를 찾아야지만이 이 주변에 있는 단어 토큰하고 중심어의 토큰의 그 벡터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냐를 찾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워드2백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C보호라는 게 있고 스킵그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 갖고 어떻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베딩, 즉 덴스하게 만들고 유사하게 만드느냐, 유사한 것끼리의 방향이 같도록 벡터를 만드느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C바오는 우리가 이 중심어를 봤을 때 중심어에 대한 뭘 찾냐면 중심어에 대한 임베딩된 벡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를 찾는 것이 C바오가 됐건 스킵그램이 됐건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워드2백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그랬을 때 얘 중심어의 벡터를 찾을 때 방식이 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찾느냐라는 거죠. 얘를 보고 요거에 대한 벡터를 찾느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스킵그램은 뭐냐면 이 중심어를 중심으로 얘가 중심에서 얘를 밖으로 보는 거죠. 밖으로 봤을 때 자신의 벡터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구조인데요. 모델 구조는 이 워드2백의 모델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얘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일단은 입력증이 있어요. 워드2백은 입력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그만 은닉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증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는 굉장히 소규모 쉘로우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력증하고 출력증 사이에 은닉증 하나만 있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입력증에 있는 입력 노드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입력 노드의 개수는 원하드 인코딩의 개수와 같아요. 노드의 개수는 원하드 인코딩의 크기와 같다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의 각 요소가 입력증의 노드에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 은닉증에 있는 요 노드의 개수는 뭐란 거냐면 우리가 축소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랑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토큰을 3차원으로 축소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은닉증에서의 노드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x1, x2, x3. 그 다음에 출력증에 있는 노드는 마찬가지로 원하드 인코딩의 차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8개예요. 8개. 만약에 입력증이 8개면 출력증도 8개. 그래서 입력증하고 출력증은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고 은닉증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우리가 축소하고자 하는 우리가 임베딩을 통해 갖고 줄이고자 하는 덴스하게 만들고자 하는 벡터의 요소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만약에 입력증의 노드의 개수가 원하드 인코딩의 개수가 8이고 은닉증 3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걸 다 그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고 3개가 있겠죠. 그러면 3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연결된 학습 변수를 우리는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3/8이 됩니다. 3/8. 그래서 이거는 행이 3개고 열이 8개인 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 8개의 원하드 인코딩이 곱해지면 3개의 벡터가 나오는 거죠. 크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은닉증이 됩니다. 썸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은닉증이 되고 마지막 출력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출력증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의 차원을 8개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벡터의 크기는 8개가 되겠죠. 8개.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에서 8개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러한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들어가는 매트릭스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8/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간단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얘하고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얘가 개수가 8개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원하드 인코딩의 개수가 8개라고 친다면 그다음에 얘는 3개가 되고 그다음에 출력되는 것이 8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요거가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마찬가지 요게 이런 모양이 되고 요게 이런 모양이 돼요.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냐면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워드2백의 모델에서는 입력증에 있는 이 D바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중심어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토큰으로 시작해서 이 털이라고 하는 중심어를 요소를 찾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나온 이 벡터는 2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이 들어가고요. 2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이 1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벡터는 강아지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얘는 색깔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이 들어가고, 얘는 갈색이다라는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사이즈가 얼마였죠? x1, x2, x3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였죠. 중간에 있는 것은 은닉증은. 그렇기 때문에 8개하고 3개하고의 계산에 들어간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3/8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행렬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얘하고의 관계에서도 행렬이 필요하고, 얘하고도 행렬이 필요하고, 얘도 행렬이 필요하죠. 근데 얘 모든 것들이 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들입니다. 똑같은 행렬을 써서 얘 입력된 원하드 인코딩 곱하기 행렬 해서 벡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강아지에 대한 원하드 인코딩 곱하기 행렬 곱하기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행렬 곱하기 색깔에 대한 벡터 곱하기 행렬 해갖고 벡터를 만들고, 갈색이다에 대해서 행렬 곱하고 벡터를 만들면 얘를 모두 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크기가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고, 얘도 3개고 얘도 3개고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3개의 요소가 4개에 있는 벡터를 모두 요소끼리 더해 갖고 3개의 크기를 가지는 거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행렬은 이제 다른 겁니다. 여기 행렬은 M1이라고 하고 여기 행렬을 M2라고 할게요. 얘를 곱하려면 뭐냐면 이게 3개니까 크기가 얘의 크기는 8/3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벡터는 8개가 되겠죠. 요소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출력값이 되겠죠. 출력값. 이 출력값하고 뭐랑 비교하냐면 얘랑 비교하는 원하드 인코딩은 털이에요. 털을 타겟으로 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주변 토큰들이 이 털을 타겟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4개의 주변에 있는 토큰이 합해서 만들어 놓은 은닉층으로 다시 출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원하드 인코딩 비슷한 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털과 같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유사하게 하는 목적 함수는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게 되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여기서의 행렬에 대해서 각 학습 변수를 구하고 역전파해 갖고 여기서 행렬에서의 각 요소를 구하는 거죠. 그리던 디스턴트를 써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수렴이 됐단 말이죠. 수렴이 되게 되면 이 썸이 만들어낸 이 벡터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썸이 만들어낸 벡터 값이 x1, x2, x3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털이라고 하는 토큰의 인베딩 벡터가 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옆에 있는 관련어와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털에 대한 인베딩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강아지를 보자. 이 강아지에 대한 인베딩 값을 보자 하게 되면 뭐죠? 윈도우 값을 정하고 얘로부터 2개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대입되고 얘가 여기 대입되고 그 다음에 털이 여기 대입되고 색깔이 여기 대입되고 만들어낸 이거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원하드 인코딩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찾다 보면 마지막에 생긴 요 은닉층에 있는 벡터가 바로 이 강아지의 인베이딩 벡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확보된 모든 언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언어들에 대한 유사성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동물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는 뭐 식물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는 과일이 모여 있고 여기에는 뭐 그 비행기, 자전거 이렇게 운송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C-보호의 방법이고요. 스킵그램은 같아요. 자, 그 스킵그램은 그 C-보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약간 틀린 거죠. 관점이 이 스킵그램에서는 털이라는 것이 중심어가 관점이에요. 중심어를 중심으로 육안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털이라는 것이 입력이 되면 중심어가 입력이 됩니다. 중심어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입력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8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크기가 8개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 8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원하드 인코딩의 털의 중심어가 입력이 되면 그럼 여기 이제 행렬이 하나가 있어요. 은닉 벡터의 층을 우리가 3차원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x1, x2, x3가 되겠죠. 그러면 8개가 들어가서 3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행렬의 사이즈는 뭐가 되냐면 3/8이 됩니다. 8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M1이라고 할게요. M1. M1을 곱해지면 털이라고 하는 원하드 인코딩 곱하기 M1 하게 되면 은닉층, 즉 3개 요소가 되는 게 나오겠죠. 이 3개 요소가 나오는 거 곱하기 M2 행렬을 곱하게 되면 M2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8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3을 곱해서 8개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M2의 크기는 8/3이 되겠죠. 그래서 8/3에 M2를 곱하게 되면 여기 출력층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3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은닉층 곱하기 M2를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8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출력층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 3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곱하기 M2를 하게 되면 출력층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생긴단 말이죠. 요게 스킵그램에서 만들어낸 출력값이에요. 그러면 이 출력값을 뭐랑 비교하냐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관련어와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관련어는 2가 되고요. 이 관련어는 강아지가 되고 이 관련어는 색깔이가 되고 이 관련은 갈색이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얘가 만들어낸 출력값과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비교하는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로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거를 L1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강아지랑 비교한 목적 함수를 L2라고 하고 L3, L4로 한다면 모두 더한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전파에 나가면서 M2에 대한 학습 변수를 찾고 그 다음에 M1에 대한 학습 변수를 찾는 거죠. 이게 원 이터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중심 토큰 색깔이 입력이 되면 뭐가 될까요? 색깔이 이제 여기 원하드 인코딩 입력이 되면 주변 값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색깔이 입력이 되면 색깔로 만들어낸 3차원 데이터가 있으면 3차원 데이터를 다시 M2를 곱해갖고 옆에 있던 4개의 출력값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색깔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4개의 원하드 인코딩과 비교해서 다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이 학습 변수 M2와 M1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여러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마지막에 생긴 요 털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털로서 학습이 완료됐을 때 요 벡터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바로 털에 대한 인베이딩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일단 3개로 했기 때문에 8개 요소가 3개로 일단 덴스하게 압축이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련성 있는 애들이 같은 벡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해봤더니 강아지라는 위치하고 털이라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나왔다고 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하고 그 다음에 털도 같은 공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드2백을 쓰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원하드 인코딩의 단점, 즉 스팔스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에 대한 단점을 해결한 워드2백이라는 것은 나중에 개발된 글로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닥2백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트 텍스트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워드2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트 텍스트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그 OOV라는 것에 대한 그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 AI 그 GPT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거대 언어 모델은 그 페이스트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이 임베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토크나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을 만들고 토큰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워드투백이나 아니면 그 페이스 텍스트라는 것이 어떻게 임베딩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토큰화인데요. 토큰화는 저희가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토크나이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틱 토큰 지금 이제 쓸 틱 토큰이라는 것은 오픈 AI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토큰을 만들 때 낮은 단위로 그러니까 원소 단위까지 나누는 뭐 그러한 토크나이저인데요. 현재 그 대부분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이 토크나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틱토큰이라고 쓰기 위해서는 현재 콜랩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틱토큰을 여러분 설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 유튜브 하단에 그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 갖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틱토큰 설치하고 나서 제가 각 언어마다 토크나이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예문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자, 일단 토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라는 문장을 똑같이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갖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이 토크나이저, 틱토큰이라는 토크나이저가 어떻게 토큰을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토큰은 참고적으로 이 모델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CL100K 베이스라는 게 있고 P50K 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쓸 거는 뭐냐면 CL100K 베이스에다가 GPT-4라는 걸 쓸 겁니다.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틱토큰의 인코딩은 아까 설명드린 CL100K를 쓸 거고요. 그리고 모델은 이제 GPT-4를 쓸 거죠. 이거 일단 실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토큰화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토큰화 하는데 이 토큰화 하면서 동시에 인코딩을 하는 거죠. 즉 뭐냐면 토큰을 하게 되면 얘가 일종의 고유한 아이디가 생기고 인덱스죠. 모든 토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어레이가 있는데 그 어레이에 있는 인덱스 위치를 찾는 것이 고유한 넘버가 되고 이것을 다시 디코딩하게 되면 얘가 원래 있던 이 토큰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인코딩, 이 토큰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언어를 입력하면 되고 이거를 차례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요 숫자라는 건 뭐냐면 각 언어에 대해서 일종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덱스를 찍게 되면 그 언어의 토큰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한국어를 토큰화하게 되면 토큰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한국어의 토큰의 수는 32개가 되고요. 맨 오른쪽에 32개가 되고 영어의 토큰의 개수는 13개입니다. 영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해갖고 그 스페이스를 자르게 되면 대부분 토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일본어도 사실은 토큰이 많으네요. 일본어도 29개가 되고 근데 한자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한자가
각 그 단어마다 뜻이 있어서 그냥 단어끼리 나눠지면 토큰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부수마다 나누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인 경우에도 30개의 토큰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코딩된, 그러니까 토큰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원래 있던 토큰으로. 그렇게 되면 디코딩을 쓰면 되고요. 디코딩을 쓰게 되면 아까 인코딩된 것을 디코딩하게 되면 원래 있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출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값이 원래 저희가 입력했던 것하고 똑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우기로는 이 형태소, 그러니까 한국어인 경우에 형태소로 나눈다 그랬는데, 영어인 경우에는 그냥 이 스페이스로 나누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어인 경우에는 형태소로 나누는데 어떤 형태소로 나누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각 토큰의 아이디 인덱스마다 찍어서 어떤 형태소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국어의 형태소를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 대해서니까 에 대해서 앞에 169, 228 이런 거에 대한 형태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UTF-8이라는 그러한 그 출력 코드가 이러한 정확하게 한국의 이제 자원 모음에 대한 출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 대해서니까 에 대해서 토큰이라는 것에 대한 형태수가 토큰 말고 더 잘게 쪼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몇 개로 쪼개져 있냐면 에 대해서 전에 169, 228, 58,260, 223, 108이니까 몇 개죠? 5개죠. 5개. 토큰이라는 것이 이 5개로 분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국이, 이 한국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이라는 단어가 한하고 이 사이에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국이라는 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두 개의 원소로,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출력되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블랭크 스페이스 위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여기서 좀 우려 봐야 될 게 O하고 그다음에 컬런하고 0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O하고 컬런이라는 것이 같이 묶여갖고 하나의 토큰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틱토큰에서는 O와 컬런과 그다음에 0이라는 것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놀라운 게 사실은 중국어입니다. 뭐 제페니스도 한번 볼까요? 제페니스도 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일본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마다 여기는 단어마다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있는데, 학하고 그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나눠져 있네요. 요게 하나의 토큰으로 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요 세 개 단어가. 그리고 나서 한국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다음에 요 세 개. 요 한국 다음에 요거죠. 요 한이라는 것이 나라, 여기 보면은 국 안에 그 앞에 지금 세 개의 토큰이 있잖아요. 세 개 토큰이 있는데, 사실은 국 앞이니까 요 세 개 토큰이 있는데 한이라는 것이 뭐 변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어도 놀랍습니다. 중국어도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어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놀랍게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토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이니까
대전이니까 학습. 이 학습이라는 두 개 단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지금 분절이 돼 있어. 다섯 개의 형태에서 비슷하게 소문으로 분절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게 여러 가지 부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다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는 사실은 이제 틱토큰 말고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표준 그 토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NLTK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Toolkit이에요. NLTK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워드 토크나이즈라는 게 있고 트리뱅크 월드 토크나이즈 두 개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제페니스를 한번 볼까요? 제페니스 하게 되면 얘는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의 문장 자체가 토큰이 되어버렸어요. 토큰이 두 개죠. 한번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 EM. 영어는 이제 보니까 당연히 스페이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제페니스는 그냥 한 전체 문장이 토큰으로 되어 있네요. 분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월드 토커나이즈라고 하는 기본적인 NLTK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토커나이저는 분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한자나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자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없이 그냥 조사 가지고 어휘의 그 사이를 나누는데 이 표현 자체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 표준화된 토크나이저 워드 토크나이저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를 통으로 토큰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리뱅크 월드 토크나이저를 썼더니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썼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일본어 제퍼니스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라는 것은 이 사실은 원래 취지는 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누는데 단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눠야지만이 우리가 자연어를 보다 이 변별력 있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토크나이즈보다는 오픈 AI가 개발한 그 틱토큰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세하게 분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네, 이번 연습은 저희가 이제 토크나이저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인베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하게 되면 각각 토큰마다 고유한 원화 인코딩이 있는데 원화 인코딩이라는 것의 단점인 그 희소성이 너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스파스 벡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원화 인코딩은 각 축마다 1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토큰마다의 관련성이 제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베딩 프로그램, 즉 워드 투 백을 써서 이 댄스하게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관련성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벡터를 만들자라는 것이 인베딩의 목표가 되고요. 인베딩이라는 건 겐심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불러다가 저희가 이 인베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인베딩 할 때 얘가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는 소위 말하는 이터러블 리스트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센텐스를 만들어 갖고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죠. 마다 제가 임의로 제 마음 하나 손으로 하나씩 토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시보나 아니면은 스킵그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이 인베딩 벡터 사이즈 정하게 돼 있어요. 사이즈라는 게 벡터 사이즈가 이제 그런 건데 벡터 사이즈를 정하게 되면 원하드 인코딩에 있는 큰 벡터를 제가 정했던 벡터 사이즈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어들마다 연관성 있도록 벡터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시키시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문장이 일단 입력 데이터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입력 데이터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미리 제 그 스스로 제가 이렇게 토큰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그 인베딩하는 건 뭐냐면 워드2백에다가 입력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하고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민 카운트는 뭐냐면 몇 번 반복이 돼야지 하나의 보캐블러리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낙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한 번만 반복이 되면 하나의 보캐블러리, 즉 토큰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벡터 사이즈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원하드 인코딩 사이즈가 만약에 100이면 100이라는 것을 10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로 줄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윈도우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으로부터 옆에 이웃한 주변어를 몇 개까지 볼 거냐라는 거죠. 윈도우가 2라는 건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2개 떨어져 있는 벡터, 2개 떨어져 있는 토큰까지 나는 관련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벌써 학습이 끝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설정 변수가 안 되게 되면 여기 디폴트 값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학습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학습이 되면 일단은 얘가 인지하고 있는 보캐블러리 개수는 30이 되고요. 벡터 사이즈는 제가 넣었던 것처럼 10개가 되고 알파라는 거는 학습률이에요. 여기서는 디폴트 값이 0.025를 썼고요. 결국은 얘가 인지했던 보캐블러리가 30이기 때문에 30개의 로우가 있는 거죠. 30개의 일종의 단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개마다 몇 개 크기의 벡터냐면 10개의 크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했기 때문에 벡터 사이즈 10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번 저희가 관련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가 알아들은, 얘가 인지한 보캐블러리가 뭔지를 한번 보려면은 인덱스 투 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도 오픈 소스라서 이 업버전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메소드가 바뀌는데 최근 거는 뭐냐면 인덱스 투 키더라고요. 인덱스 투 키를 하게 되면 얘가 인지하고 있는 보캐블러리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고유한 보캐블러리로 인지하고 있고 크기 전체 보캐블러리 개수는 3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이 푸들이라는 중심어, 푸들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most similar라고 하게 되면 이 푸들이라는 것에 관련된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푸들과 유사한 단어가 되고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일종의 유사도가 됩니다. 유사도는 참고적으로 이 코사인 값으로 구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10차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인베딩된 데이터의 요소의 개수가 10개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10차원의 벡터가 있는데 푸들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푸들. 그러면 푸들 말고 29개의 어휘가 있겠죠. 29개 어휘가 있는데 이 29개 어휘 간의 유사성을 할 때는 이 코사인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세타가 있잖아요. 세타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니까 각각의 그 인베딩 하기 전에 각각의 어휘들은 각각 1만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인베딩 해도 전체적인 길이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요 사이에는 코사인 요 사이에 있는 값이 0이면 세타 0에 가까워지면 거의 유사한 거죠. 이게 0에 가까워지면 거의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로는 즉 코사인 제로는 거의 1에 가까워요. 따라서 1에 가까운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유사한 걸 찾는데 푸들하고 상위 5개만 찾아라 하는 옵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한 걸 찾는데 상위 50개만 5개를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타를 냈어요. 오타를 내도 원래는 워드2백에서의 단점은 그 OOV가 안 되죠. Out of Vocabulary가 안 되기 때문에 오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타에 맞는 얘는 이 워드2백은 오타에 대해서는 얘가 에러가 생기는 거죠. 오타는 에러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색하고 푸들의 연관성을 볼까요? 그러면 0.15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워드2백이고, 아까 설명드린 OOV를 해결한 것, 워드2백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페이스트 텍스트는 이 OOV가 해결됐어요. 오타에 대해서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트 텍스트를 일단 불러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설정 문수를 하고 실행시키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케블러리는 30개고 그 다음에 벡터 크기는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어휘를 얘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에도 아까 똑같았죠. 갈색 털이 푸들은, 여기도 푸들은. 근데 이게 좀 아까 이제 오타를 쳤단 말이죠. 오타를 치게 되면 워드2백인 경우에는 에러가 생겼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찾네요. 아까는 워드2백은 에러가 나오면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이 OOV가 안 되는 거죠. OOV는 뭐냐면 out of vocabulary라고 해갖고 오타가 되면은 얘가 오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타임에도 불구하고 보케블러리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일단 서브 워드를 찾아갖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 페이스트 텍스트에서는. 그 다음에 푸들은 어떻게 될까요? 푸들은 그러니까 오타를 푸돌이라고 쳤는데 오타에 대해서는 강아지, 친다, 내가, 털이 있고, 제대로 푸들이라 치게 되면 푸들과 가장 근접한 것은 강아지라는 것이고 갈색이라는 것이 들어가네요. 갈색과 털, 이 세 가지가 가장 푸들과 근접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임베딩이라고 하는 워드2백이 됐건 아니면 페이스트 텍스트가 됐건 임베딩 라이브러리, 임베딩 알고리즘의 목표는 원하드 인코딩의 스파스한 벡터를 덴스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한 것들의 유사성을 찾는 것이죠. 그 벡터를 이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스키그램이 됐건 그 씨버가 됐건 이걸 통해 갖고 각 단어마다 유사한 것들은 같은 방향의 같은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벡터를 찾는다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나온 임베딩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언어 모델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좋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전에 워드2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나온 여러 가지 임베딩 기법들이 지금의 눈부신 언어 모델의 성능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